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주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체증권 투자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희 팀장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이제 이치의 장단점하고 국내의 비교 뭐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인지 좀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지스 자산운용이 국내에서는 네, 가장 큰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가장 커요? 네, 맞습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 음, 사실 이게 사모펀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 이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예, 부동산 투자 규모로 해서는 업계에서 가장 큰 음,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름을 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건희 팀장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네,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네. 상장 리츠만 국내외 상장된 이 리츠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 한화자산운용에서 음. 이 글로벌 해외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 리츠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또 이직을 해서 이렇게 상장 리츠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리츠 뭐 많이 듣긴 한 것 같은데 아직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사실 리츠라는 게 이 또 영어로 된 이름이고 예. 하다 보니까 확 한 번에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예. 사실 그냥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리얼 가- 에스테이트 그럼 부동산. 부동산 네. 그리고 이제 인베스트먼트 투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회사인데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 반도체나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라면 이런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또 네. 매각하면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그거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런 이름 리츠라는 걸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네, 사실 이 리츠라고 통칭하는 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도 리츠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게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음. 가장 큰 제도의 큰 틀은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배당한다면 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국가에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동산 이익을 상업용 부동산 이익이죠. 네. 이거를 온전하게 일반 대중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수단을 이제 좀 강구했던 그런 비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무엇이 좋냐? 보통 이제 이 기업이 이익을 벌면 법인세를 제외하고 그 이익을 다시 또 이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배당하죠. 주는데 배당. 예. 그러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에 좀 이런 네.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 법인세는 면제해 줌으로써 이렇게 온전하게 상업용 투자의 이익을 좀 이게 투자자들이 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그런 좀 이익이 있는 제도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부동산 같고요. 투자 회사 그러면 뭐 임대료 이런 걸 받아서 그걸 이익을 내는데 네, 거기에다가 법인세를 매기지 않고 맞습니다. 그걸 전부 다 배당을 하게 해가지고 이 투자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돌려주게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왜 이런 데다 이제 투자를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러한 취지와도 맞지만 이 일반 개인들은 이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네. 아는 이렇게 좀 CBD나 이 중심지 서울 중심지에 봤을 때 저 큰 건물들 예. 투자하고 싶지만 사실 빌딩, 큰 빌딩. 큰 예. 빌딩들 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예. 특히 자금적 여력이나 아니면 투자 기회가 희소하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몇백억짜리 빌딩 뭐 개인이 투자할 수 없죠.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사실 할 수 없는 게 예. 보통이죠. 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온전하게 온 국민이 좀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리츠이기 때문에 예. 사실 개인들이 이러한 리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주식으로 쪼개서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예. 언제든지 쉽게 투자 접근이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개인들이 일반 부동산 투자, 실물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또 개인들 또
일반적인 또 일이 있는데 본업이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또 관리해야 되고 또 이런 걸 또 리모델링에 대한 또 우려도 있고 골치 이런 아프죠, 상황이 그런 거 있는데 하려면. 또 네. 리츠라는 또 전문 회사에 또 위탁해서 네. 투자를 하면 이렇게 부동산 매매에서부터 관리 그다음에 이런 이익 창출까지 전문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다라는 또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는 부동산 투자도 조금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커머스가 성장하니까 물류 창고가 좋다더라. 네. 근데 반면에 이커머스가 성장한다니까 리테일은 조금 안 좋다더라라고 동향이 읽힌다면 네. 이 리츠를 활용해서 이 물류 창고 리츠를 네. 매수할 수 있고요. 네. 반대로 리테일 리츠는 조금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또 리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츠를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성장 리츠라고 말씀하셨으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냥 네. 저희 일반 투자하듯이 네. HTS나 MTS에 들어가셔서 음. 해당 리츠 종목을 검색하셔서 검색해서 매수, 매도 버튼 하시면 누르면 끝입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주식과 똑같네요, 그러니까. 주식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주식과 비슷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네. 뭐 해외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올 초부터 되게 하락장이잖아요. 뭐 베어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안에 이 리츠 성과는 어땠어요? 리츠는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2022년 들어서 네. 사실 좀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좀 음. 조정장이 왔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한 21%가 좀 넘는 하락률을 보인 반면에 그래도 이 국내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7%가 조금 넘는 하락률을 보여서 네. 물론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음. 상반기 동안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음. 이 리츠란 건 어찌됐든 상업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이 지금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서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임차하고 싶은 임차인이 신규 공간을 찾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렇게 좋아요? 네, 지금 임차하고 싶은 공간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글로벌하게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니까 뭐 좀 오피스 시장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오피스 시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서울과 그다음 또 뭐 싱가포르 이런 지역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또 공급이 향후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심에는 공급이 좀 오피스들이 좀 들어가기 힘드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섹터로는 이 물류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예. 아시다시피 이커머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네. 이러한 물류 창고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서울 인근에 이런 물류 창고도 지금 역사적 최저 공실률, 그러니까 거의 빈 공간이 역사적으로 좀 없다. 그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도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들은 거지만 최근 수도권에는 공장들이 다 물류센터로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한참 된 얘기죠, 이거는. 네, 이러한 추세가 몇 년 예.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추세는 이 이커머스,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구매를 예.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의 트렌드, 이런 현황이 리츠 주가를 조금 지지하는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예. 이 두 번째 요인은 사실 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화두였던 물가 상승률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예. 맞습니다. 예. 최근 이제 가장 큰 화두는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사실 대부분의 리츠가 이 임대료 계약을 할 때 CPI 연동으로 임대료 상승을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CPI면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이렇게 연동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전년도 물가 상승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상승률에 맞춰서 다음 연도 임대료가 상승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익 네. 훼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매출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동산 리츠들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 리츠가 조금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하지만 이제 조금 제가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방어적이지 않냐? 아니면은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있다 보니까 좀 방어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 어쩔 수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도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자산이다라는 건 좀 명심해야 되고요. 위험성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히 좋은 부동산 펀더멘탈을 가지고 이 물가 상승률을 이 임대료 상승률로 전가시킬 수 있는 자산만 이렇게 해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보다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 시대에 주식도 옥석을 가려가지고 투자를 하라. 뭐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기업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츠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별로 이렇게 리츠가 주목받은 게 사실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좀 생소한 분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내 시장이 해외보다 아직 좀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어떤 좀 장점하고 단점,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글로벌 해외 리츠와 지금 한국 리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네. 말씀드리면 예. 이 앞서 제가 이 리츠라는 게 사실 제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했던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항상 먼저 하죠. 항상 먼저 1960년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발전했던 건 아닙니다. 이 역사적으로 1990년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 리츠를 상장 리츠라는 게 특히 더욱더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자금이 몰렸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도 그때부터 이 리츠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 들어서 아시아 국가들도 이렇게 리츠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 한국 역시 2001년도에 이 리츠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싱가포르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이 저희 상장 리츠 시장을 좀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리츠는 지난 2018년부터 공모 상장 리츠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에 일본과 싱가포르는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3% 내외의 전체 시장의 한 3% 정도가 이제 리츠가 됐다 이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코스피 시장의 최 1%도 안 되는 비중으로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요도 측면에서도 많이 갈렸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리츠 시장을 굉장히 발전시키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의 12%가 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최근에 이 성장률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요? 네, 맞습니다. 한국 리츠 시장도 충분히 향후에 이 정도 수준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초기 성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 상장 리츠 시장이 그럼 해외 리츠와 어떤 다른 모습이 있냐? 일단 해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액티브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임대료 수익을 받은 거를 개발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좀 쓰다 보니까 좀 배당 수익률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리츠는 아직까지는 이 임대료 수익을 온전히 다 배당 수익으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초기 성장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히 장중에 매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O라든지 아니면 추가 유상증자라든지 이러한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다른 해외 리츠 시장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 기회를 그리고 좀 더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또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리츠의 적정 가격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츠가 가지고 있는 실제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지금 리츠 주가가 굉장히 많은 괴리도를 좀 벌어진 몇 개의 리츠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러한 리츠들은 충분히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 괴리에 따른 또 투자 기회도 있다라는 게 좀 초기 한국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장점 같은 거겠고. 네, 맞습니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건 이제 장점만 꼽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 이면에는 사실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아직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장이 올 때는 이 작은 유동성이 단점으로 작용해서 이게 주가 변동성도 출렁임이 더 크죠.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적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이 아직은 있다라는 걸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성장을 해가는 시기다 보니까 좀 유상증자나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리츠의 유상증자는 사실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업의 유상증자는 그 기업의 좀 비즈니스가 이 현금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한 요건이 많지만 사실 이 상장 리츠가 유상증자 할 때는 신규 자산을 매입할 때 많은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자산을 매입함에 따라서 배당 이익금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어떠한 자산을 사는지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유상증자가 단점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시장 현황에 따라서 또 유상증자가 잘 안 됐을 때는 그게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가 가끔은 조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점은 사실 해외 리츠도 지금 완성형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안 좋은 점을 계속 개선해 가면서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상장 리츠 역시 이렇게 계속 발전할 거고 부족한 면은 계속 보완되면서 제도적 보완,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보완뿐만 아니라 이 리츠를 운용하는 이 AMC의 보완까지 함께 이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향후 전망을 본다면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의 이건희 팀장 모시고 리츠란 무엇인가 그리고 해외하고 국내 리츠 장단점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리츠를 하면서 가장 큰 꿈 아니면 희망사항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리츠와 좀 친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한번 이렇게 리츠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인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체증권 투자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희 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